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며느리입니까? 사위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행동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 본질적인 성격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까? 그렇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이 냉정한 진실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과 끝까지 부정한 사람의 노후는 전혀 다릅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멈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쩌면 20년 동안 허비한 에너지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제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요. 1장, 왜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타인을 바꾸려는 충동,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첫째,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나의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현명하고 더 가정을 위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내 방식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갈등만 깊어집니다.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잘 되길 바라서 하는 말이야. 며느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 이것은 사랑입니까? 통제입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순간부터 그들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아에 대한 침범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자신만의 것으로 갖는다. 이것을 빼앗으려는 자는 상대를 파괴하려는 자다. 셋째,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믿음은 훌륭한 가르침이긴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만,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 합니까? 아니면 내가 편해지려고 상대를 바꾸려 합니까? 2장 쇼펜하우어의 성격론. 이제 철학적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평생 인간의 의지를 연구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방향, 즉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경험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단지 그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듬을 뿐 성격 자체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60대가 되어서도 30대 때와 똑같이 남 탓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40년 전에도 핑계가 많더니 지금도 똑같습니다. 또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부지런합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격입니다. 세월이 바꾸지 못한 것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바꾸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육과 환경은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방식, 습관, 매너, 이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나 무관심, 책임감의 유무,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며느리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3장 다른 사람 바꾸려다 무너진 사람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사시는 70대 초반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결혼 후 며느리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만의 주요 이유들은 이런 겁니다. 아들이 벌어온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다. 아이를 너무 자유롭게 키운다. 시부모 만나서 대면 한다. 할머니는 3년 동안 아들에게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에게 1억 원 좀 가르쳐라. 이런 것도 못하냐? 그 집안이 원래 그렇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집에 싸움이 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할머니는 서러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저러나 싶었죠. 1년 후 아들 가족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며느리를 좀 바꿔보려다 아들까지 멀리 보냈어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씨 어르신은 평생 아내의 낭비하는 버릇을 고치려 했습니다. 40년 동안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르신이 70세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압이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 고치려다 내가 먼저 망가졌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다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장 바꾸기를 멈출 때 생기는 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꾸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것 아닌가? 져주는 것 아닌가? 남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다.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리석에 씨를 심으려는 것과 같다.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대리석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그 수고가 낭비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씨를 심을 수 있는 흙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 이후에 생기는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째, 나 자신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므로 실망도 없습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꾸기를 포기한 순간 상대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순간부터 관계가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에서 나 자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5장 경계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적 질문이 생깁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며느리가 잘못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냥 참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격의 인정과 행동의 경계선은 다릅니다. 성격은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성격에서 비롯된 행동이 나를 해친다면 거기에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지를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경계선을 긋는 세 가지 방식. 하나,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모든 시간을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의 빈도와 길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줄어듭니다. 둘, 화제를 바꾸십시오. 갈등이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셋,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라는 기대가 매번 상처를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상처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가장 힘든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나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육장 사람 바꾸려 했던 에너지를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제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다 쓴 에너지는 지금부터 어디에 써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세 가지 내적 자원,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원천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웬만한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 에너지를 산책으로, 잠으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돌리십시오. 둘째, 지적 즐거움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서, 역사, 자연 관찰, 음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자기 표현입니다. 일기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텃밭을 가꾸든 자신의 무언가를 세상에 남기는 행위는 타인의 변화 여부와 무관하게 여러분에게 의미를 줍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 자신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거에 비례한다. 타인을 바꾸는데 성공한다 해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서 풍요로워진 사람은 타인이 어떻게 변하든 그 내면의 충만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거운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리고 바꾸려는 노력이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다고.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없이 바라보는 것, 바꾸려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참을성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때 생겨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 이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남을 바꾸는데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로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에너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곁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이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바꾸는 것을 멈추고 나를 더 알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